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께서 결혼하셨다고 하셨던 그 땅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괴멸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아랍 국가들, 중동 여러 국가들과 미국 역시 지금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격변의 정치적 시대를 맞이하고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중동이 미국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안다면, 특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13일 15년 동안 집권했던, 굉장히 장기 집권했었죠.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마침내 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프탈리 베네트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이 이끌고 있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에 이스라엘의 국회가 해산된 이후 거의 2년 반 동안 4번의 총선을 치렀지만 정부 내각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제36대 연립정부가 신임 표결을 통해서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2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는 정부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였던 거죠. 그 대신에 임시정부가 그 나라를 2년 반 동안 이끌어 왔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도 그렇게 2년 반 동안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거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2년 반 동안 4번의 총선을 치르고도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던 그 내막이 또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그 총선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각 당의 배경을 갖고 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후보로 나오게 되면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이 나라와 우리 지역구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를 이렇게 선택해서 투표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물에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속해 있는 정당을 투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당이 가장 그 많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기다리고 있던 각 정당의 비례대표들이 순서대로 국회의원이 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120명을 뽑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120명의 국회의원이 뽑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당이 가장 많은 비례대표를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120명 중에 과반수인 61명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61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정당이 그 나라의 집권 야당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내각들 각부 장관들을 다 거기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정당의 대표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정당도 총선에서 단 한 번도 과반수인 61명을 뽑힌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확인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정당이 47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워낙 많은 그 정당들이 있으니까 국민들도 헷갈려가지고 막 정신없는 거죠. 왜 이렇게 정당이 많은가? 이 유대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저 사람하고 똑같으면 기분 나쁜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3개의 정당이 생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제3성전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때문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제3성전에 대한 의견도 이 유대인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한국분이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제3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어떤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3성전이 마지막에 필요한 거는 맞지만 네가 이렇게 그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될 일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3성전을 하늘에서 내려주실 거다. 건물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지 말고 한국에 가서 있다가 내려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 와라. 그걸 찍으면 된다. 그 대신에 네가 조심해야 될 것은 워낙 이 제3성전 건물이 크기 때문에 밑에 깔릴 수 있으니까 좀 멀찌감치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또 일부 생각입니다. 또 어떤 유대인은 건물이 내려오는 거는 맞지만 건물 속이 텅 비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건물이 내려온 이후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이 기물들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건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기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서로 의견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정도로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치적 입장은 오죽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이 120명의 과반수를 넘는 61명 이상 이 국회의원을 확보한 정당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집권했던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대표로 있었던 리쿠드당이라고 하는 당에도 역시 61명을 넘기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여러 정당들이 모이는데 그중에서 제일 그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있겠죠. 이 의석수 많은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에게 10석만 더 필요한데 네가 좀 보태줄래? 같이 할래? 그러고 해서 정당이 이렇게 모여서 마음에 맞는 정당이 모여서 61석이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부 내각을 형성할 수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면서 다른 정당과 이렇게 그 연합을 할 때 너는 몇 석이니? 우리가 지금 그 20석이 더 필요한 거야. 41석인데 20석이 더 필요하니까 너네는 7석이지. 7석 무슨 당 하나 끌어모으고 또 다른 정당 6석짜리 하나 끌어모으고 하면서 그 정당을 끌어모을 때 우리랑 같이 하게 되면은 무슨 장관을 너희한테 줄게. 너네는 무슨 장관을 하고 싶어? 너는 무슨 장관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의원 내각제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만 일본이 그렇게 합니다. 일본이 의원 내각제, 또 독일도 의원 내각제, 영국도 의원 내각제 이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영국은 여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총리가 있죠. 또 독일도 역시 독일도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독일 대통령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독일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메르켈 총리가 있고 일본도 국왕이 있고 천황이라고 그래요. 국왕이 있고 그 밑에 또 이 총리가 거기는 이제 수상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역시 이스라엘도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총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2년 반 동안
계속 선거를 하면서 한 번도 어떤 당도 61석을 모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형성되지 않은, 그래서 또 다시 선거하고 또 다시 선거하고, 그래서 네 번째 겨우 총선을 끝내고 나서 이번에 61석을 모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모았냐면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싫은 정당들은 죄다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베냐민 네타냐후가 싫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동안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여당이었으면은 여당을 뺀 나머지 야당 중에서 모을 수 있는 데는 다 모아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9개 정당이 모였습니다. 9개 정당. 이번에 9개 정당이 모이면서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17개의 의석을 가진 아티드당의 야일 라피드라고 하는 아주 중후한 멋있는 남자가 당 대표로 있는 그 아티드당의 라피드가 사람들을 막 끌어모은 거예요. 그런데 17석에서 61석을 모으려면 많이 모아야 되죠. 그러니까 9개 정당을 끌어모은 겁니다. 이 9개 정당을 끌어모으면서 역시 또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한테는 무슨 장관을 줄게, 너희한테는 무슨 장관을 줄게, 너희한테 무슨 장관을 줄게,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내각 자리를 두고 막 나눠먹기식으로 잔치를 하면서 막 해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61명이 넘는 의석수를 마침내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당이 됐는데, 이 라피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의 앵커 출신입니다. 방송 앵커 출신이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또 이 사람이 원래 젊어서는 이 복싱 선수였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몸도 좋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 남자들이 나의 이상형은 이 라피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근데 이 라피드가 17석이면은 그래도 이번에 9개 정당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의석을 가진 그 큰형님 뻘 되는 정당의 대표인데, 이분이 나머지 8개 정당을 끌어모으면서 누구를 앞세웠냐면은 베네트라고 하는 야미나당 7석밖에 안 됩니다. 나프탈리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번에 네가 같이 우리랑 연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총리 기간은 임기는 4년인데 우선 초반에 2년은 네가 먼저 총리를 해라. 그리고 2년 뒤에는 그 총리 자리를 나한테 넘겨줘라. 그러면서 이 베네트를 끌어모은 겁니다. 자, 9개 정당이 이렇게 끌어모아지는데 그 중에 어떤 정당이 있었냐면은 이게 연립정부, 연정의 정치라고 그러죠.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복잡한 거예요. 2명이 모이면 3개의 정당이 생긴다 그랬는데 9개 정당이 모였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모았냐면은 2개의 정당은 아랍 정당이었어요. 그 아랍 정당 중에 한 정당이 막 끌어모을 때는 몰랐는데 모으고 나서 보니까 이 라피드라고 하는 앵커 출신의 당 대표가 베네트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를 먼저 총리로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베네트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이스라엘의 특공대 출신으로 아주 어마무시하게 팔레스타인 아랍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먼저 총리를 2년 동안 한다고 하니까 이 아랍 정당 하나가 이게 약속이 틀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 9개 정당 끌어모은 데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서 61명이 겨우 된 거예요. 겨우 61명이 간당간당하면서 8개 정당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8개 정당 중에 또 누가 있죠? 나머지 아랍 정당이 또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7개는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정당이 모였는데 이 7개의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추스려서 겨우 거기서 또 아랍 정당에 원래 그 4명이 모여 남아 있는 아랍 정당 람 정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4명이 있던 아랍 정당에 한 명이 이 국회의원을 안 하겠다고 또 기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61명이 안 넘어도 되는 60명만 돼도 되는 희한한 상황이 됐는데 또 여기서 겨우 60명으로 이번에 정부가 결성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정부를 8개의 이 정당이 모여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지개 정부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합지졸 정부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른데 이것을 다 추스리다가 8개의 정당의 어느 국회의원이라도 한 명이라도 난 도저히 이 인간들하고 같이 못하겠어. 나는 탈퇴할래. 그리고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0석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또 상실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정부가 국회가 해산이 되는 거예요. 또 총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이 정부 상황은 이건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쟁반 위에 유리구슬 하나 올려놓고 이거 안 떨어지도록 얼마나 지금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잡아가고 있는 한 명이라도 마음에 안 들어서 뛰쳐나가면은 이 정부가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물이 가득 든 유리컵을 들고 지금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바로 49살의 젊은 정치인 나프탈리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특공대 출신 2006년 레바논 전쟁 때 아주 혁혁한 이 전투 성과를 올렸던 그야말로 이스라엘 특공대에서는 전설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베냐민 네타냐후도 굉장히 보수이고 강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새로운 총리는 더 보수 강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베네트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히브리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선 그걸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IT, 이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그게 결국은 이 벤처 기업을 미국에다 팔고 이스라엘로 왔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1억 4,500만 달러에 팔았다는 거예요. 거의 한 1,800억 정도를 받고 팔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자, 특공대 출신이죠. 로스쿨 졸업해서 똑똑하죠. IT 기업 해가지고 돈을 1,800억 정도 벌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엄친아 중에 엄친아란 얘기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이 베네트라는 사람은 그동안 자기의 정치적 그 색깔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서한지구 이스라엘에 가면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있는데 그 안에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그 안에 유대인 정착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유대인 정착촌 건설은 불법이니까 빨리 철수하라고 얘기했지만 이 베네트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정착촌이 왜 문제야 앞으로 이 정착촌에 서한지구에 정착촌을 더 만들어 나가야 돼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 정착촌 내
서한지군의 정착촌의 아버지, 선구자, 이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베네트가 총리직을 먼저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니들은 죽었어. 와, 서한지군 안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 사람들 너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막 정착촌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베네트가 총리가 됐다라는 거에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고 막 난리였습니다. 이번에 총리로 취임할 때도 취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미국이 이란과 핵 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거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현재 49살의 나프탈리 베네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죠. 원래는 이 베네트가 선거 운동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정당이 표를 많이 얻어서 우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물론 우리 혼자만으로 61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당하고 또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도 절대로 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저 아랍 정당하고는 연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아랍 정당하고 합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거 운동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라함 정당이라고 하는 3석짜리 아랍 정당을 끌어안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국민들은 베네트의 생각과 베네트의 정치관과 베네트의 색깔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 여당이 아랍 정당과 연정을 하는 거, 이거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아랍계 정당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이 사명이 있거든요. 이들의 목소리가 결국은 이스라엘 정부 안에까지 들어와서, 국회가 아니라 정부 내각까지 이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의견과 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리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도 아랍 정당과의 연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권과 국민들의 생각인데, 현실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네트 정부가 아랍 정당을 끌어안고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드디어 그런 일들이,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9일, 그저께네요. 7월 7일 날, 얼마 전에 드디어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엔 가족통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비유대인과 결혼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국적의 유대인이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는 것이죠. 이게 가족통합법인데, 단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나갔다가 그곳에 있는 현지인과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져서 같이 살고 싶은데, 이걸 법으로 허락해 주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시민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데 부인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안 준다고 해서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알리아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알리아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은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연장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 있겠습니까? 법의 보호 아래. 그거를 이용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거죠. 2002년 3월 31일 하이파에서 식당에서 자살 폭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2세가 이게 정체성을,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2세들이 이스라엘 시민으로는 성장을 하지만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팔레스타인에 그 피가 흐르게 되면은 이게 그쪽의 정체성에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팔레스타인 그 가문에서 이 2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너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팔레스타인 민족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족을 위해, 팔레스타인 민족을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해. 이런 정신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실제로 팔레스타인 2세들을 적진 내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키우자. 이게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의 이게 정책이라는 거죠. 2012년 텔아비브 버스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2015년, 201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들이 전부 다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이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 2세가 일으켰던 폭탄 테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2001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때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2001년 1월 달에 이스라엘 청년이, 남자가 어찌어찌하여 팔레스타인 여자와 이메일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다가 너무나 깊은 사랑이 이 인터넷으로 자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은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긴 하지만 꾹 참다가 그래 이건 우리 사랑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으니 그냥 헤어지자. 그러나 헤어지기 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 여자로부터 꼭 좀 얼굴을 보고 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메일을 받고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이 팔레스타인 여자가 으슥한 데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확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라말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적인 거긴 줄 모르고 갔겠죠. 밤중이다 보니까. 어느 으슥한 그 숲속에 차가 들어갔을 때 갑자기 총을 든 무장괴한들이 이 차를 앞뒤로 에워싸고 여자를 차 안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끌려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 무장괴한들이 차 안에 있던 이스라엘 남자를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끌려나간 그 팔레스타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무장괴한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수고했어. 그동안 고생했어. 돈을 받고 떠나가버렸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통합법을 계속 1년 동안 연장하는 대신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그 가족통합법 밑에 시행령에는 뭘 두었냐면은 이스라엘 국적의 유대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 시민권을 주는 거는 용납은 하지만 단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과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해도 그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시행령이 포함된 가족통합법이 계속 1년 동안 연장이 되고 1년이 연장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것이 또다시 연장이 돼야 하는 이 시점에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정당의 이 국회에 아랍 정당, 람 정당이 여기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딴지를 걸었다 그래야 되나? 안 된다. 이것은 더 이상 연장시킬 수가 없다. 만약에 연장을 시키려면 이 시행령을 빼라. 그럼 우리는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법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이스라엘 국적의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을 때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을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법은 매년 1년씩 연장하다 이번에 연장되지 못하면서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얘기죠. 벌써부터 이스라엘 정부에서 아랍 정당의 입김이 세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 연정이 깨지기를 또 바라는 정당이 있죠. 누굽니까? 뺏겼던 네타냐후가 이때 틈을 타가지고 바로 질르지 않습니까? 역시 노련한 정치 구단의 대선배답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설픈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쫙 또 훈수를 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언론이나 서방 세계의 언론들은 현재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를 보면서 이거 오래 못 가겠다. 이러다가는 오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니다.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다. 왜냐? 서로의 그 의견이 다른 것만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맞춰주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서로 정당과 정당이 연정을 하면서 네가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 너네가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들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너희가 들어주고 서로 밀약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정부가 꾸려지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언론사를 통해서 그 약속의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와, 이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좌파 정부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좌파 정부라고 하느냐? 과연 이스라엘 정부가 우파 정부냐 좌파 정부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문제, 가자 지구의 하마스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우파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팔레스타인도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지. 아니야. 그동안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너무 잔혹하게 했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볼 때 생각을 바꿔야 돼.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좌파 정부라고 본다는 얘기죠. 분명히 베네트라고 하는 인물은 선거 운동할 때만 해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있는 그 유대인 정착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랍 정당하고 이스라엘의 이 베네트라는 그 인물이 속해 있는 정당하고 이것을 연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 거예요. 양보를 한 거예요. 자, 뭘 양보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서한지구라는 게 있죠. 이 서한지구에는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A구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치안과 행정을 너네끼리 다 알아서 해라. 이게 A구역입니다. 이 A구역에는 절대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A구역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입니다. 라말라, 여리고 A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베들레헴이나 여리고나 이런 데를 들어갈 때 오른쪽에 이렇게 시뻘건 간판이 있어요. 여기는 A구역이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큰 간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들어갈 때 좀 분위기가 으시시하죠. 이스라엘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이스라엘 회사에 렌트카를 빌릴 거 아닙니까? 이 렌트카를 빌릴 때 약속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절대로 웨스트뱅크 안에 서안지구의 A구역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A구역으로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일단 대답은 안 한다고,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차를 빌리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그 지역을 A구역을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여리고가 얼마나 한여름엔 뜨거운지 모릅니다. 정말 50도가 넘어가요.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 여리고인데,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데가 여리고거든요.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한 데가 여리고예요. 거기다 차를 여름에 세워놓고 일부러 막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차가 불덩이가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거길 나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니까 어떡합니까? 렌트카 회사다 전화해야 되죠. 야, 이게 시동이 안 걸릴 때 어떡하면 좋니? 나 이거 무서운데 빨리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우리가 보내줄게. 레카차를 보내든지 수리반들을 보낼 테니까 너 있는 데가 어디야? 사실 나 여기 여리고에 왔거든. 너 분명히 우리한테 차 빌려갈 때 A구역 안 들어간다 그랬지. 근데 거기 왜 들어갔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A구역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금식을 하면서 차 옆에서 시동이 걸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정말 참 난감하죠. 결국은 어떻게 해서 차를 시동을 다시 걸어서 거길 빠져나오긴 했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A구역에 들어가서도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안 들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다니다 보면은 할 수 없이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가 A구역입니다. 여긴 절대로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요. A구역이 아닌데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회복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거기서 메시아닉 주들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그 노래 부르는 걸 촬영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에 막 방송 장비 있죠. 크레인 같은 거. 그걸 지미집이라고 하는데 막 하늘에서 막 훑으면서 찍는 거. 이걸로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방송 장비 대여 업체도 얘기를 해서 그걸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까지 조종하는 사람까지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어디로 촬영할 거니? 그래서 저 감람산 꼭대기로 갈 거야 했더니 그거 보더니 돈 벌려고 왔다가 그 감람산 꼭대기로 간다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자기는 그 동네가 아랍 동네이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촬영을 그 오퍼레이터가 안 간다고 그래서 이걸 못 할 수는 없잖아요. 막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은 차를 바꿔 타자. 너네가 타고 온 차를 우리가 타고 우리가 빌린 차를 너네가 타고 그리고 너네가 탄 차에 우리 남자 스태프들이 한국 스태프들이 몇 명이 타서 니들을 옷으로 덮어서 숨기고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A구역이 아닌데도 안 가려고 하니 A구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 웨스트뱅크 안에 B구역이라고 있어요. 이 B구역은 팔레스타인이 치안은 맞지만 아니야. B구역은 팔레스타인의 행정은 자기네들이 하지만 치안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맡아주는 겁니다. 이게 B구역입니다. 그리고 C구역은 웨스트뱅크 안에 있기는 하지만 치안과 행정을 모두 이스라엘 군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구역, B구역, C구역, 그중에 C구역 안에 유대인 정착촌이 건설되어 있는 겁니다. 이 A구역, B구역, C구역을 1993년도에
야세르 아라파트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하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였던 이삭 라빈하고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만나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래서 이걸 오슬로 협정이라고 그러는데 93년도에 이렇게 양쪽이 만나서 결정을 하고 정해놓은 것이 A구역, B구역, C구역이에요. 이걸 만들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듬해인 94년도에 이 이삭 라빈하고 야세르 아라파트하고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C구역에다가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 수 있게 했는데 요번에 베네트가 아랍 정당하고 합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C구역의 이 치안과 행정을 팔레스타인 정부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정착촌 안에 유대인들이 와 베네트가 그동안 이 정착촌의 아버지인 베네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리가 됐네. 이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와 이스라엘 만세 이러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약속을 했다라는 팔레스타인한테 양보를 해도 너무 많은 것을 엄청난 것을 양보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왜? 정부를 60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60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 3개의 의석이 있는 원래는 4개인데 한 사람이 기권을 했다 그랬죠. 국회의원 자격을. 그 3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웨스트뱅크에 이 유대인 정착촌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얘기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난 5월 10일부터 10하루 동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었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셰이크 자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셰이크 자라는 지금부터 1000년 전부터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1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돈을 주고 땅 문서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47년에 유엔이 이 팔레스타인 분할안이라는 것을 결정하면서 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는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로 주고 동예루살렘을 요르단 영토로 줘버렸어요. 그런데 이 1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정식으로 땅을 돈을 주고 땅 문서를 가지면서까지 살아왔던 이 셰이크 자라가 동예루살렘으로 속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죠. 왜냐? 여기 이제 요르단 영토가 되어버렸으니까. 요르단 영토가 되면서 요르단 정부에서 요르단 사람들을 이 동예루살렘의 셰이크 자라 지역에서 너네가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르단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면서 황당해서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하고 그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침대와 가재 도구들을 그대로 두고 문만 걸어 잠그고 도망 나오듯이 나온 거예요. 서예루살렘으로. 그 이후에 요르단 사람들이 이 셰이크 자라 지역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집을 새로 짓고 산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살던 집에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산 거예요. 그러다가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죠. 점령을 해서 들어갔는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요르단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불과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47년에 뺏겼잖아요.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들어갔으니까 20년 만에 돌아가 보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집에 이제는 요르단 사람들이 2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자던 침대를, 우리 어머니께서 쓰시던 저 화장대를 저 요르단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요르단 사람들이 주방에서 일하고, 요르단 사람들이 화장대에 앉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라, 여기 20년 전에 우리 거였다. 무슨 소리야? 2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
6.1 전쟁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됐어. 그래도 우리는 못 나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집주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저 요르단 사람들 내쫓아라. 저는 우리의 조상들의 집이고 내 집이었다. 근데 왜 저걸 저렇게 요르단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손만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저걸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내쫓아달라. 이렇게 소송을 걸어왔는데 이제까지 그것이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50년 만에 오케이 맞아요. 이거는 이 집은 저 유대인의 집이 맞고 요르단 사람들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거야. 전 내보내야 돼. 당장 나가시오. 법원이 그렇게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그 대법원의 판사들이 그 결정을 내릴 때 그 대법원 판사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랍 판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47년에 쫓겨났던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집을 이제 되찾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동시에 그곳에서 불법 점령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요르단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못 나가 하면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폭동이 결국은 전쟁으로 번진 게 이번 전쟁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내막은 잘 모르지. 전쟁 난 것만 알고. 또 이스라엘 애들은 전쟁 못해서 안달이야죠. 가자 지구에 불쌍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린애들, 여자들 다 죽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 이스라엘 놈들. 내막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난리를 치잖아요. 사실은 그 전쟁의 배경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베네트가 그 세석의 아랍 정당 국회의원들이 속해 있는 람 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셰이크 자라의 그 주택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동시에 아랍인들의 권리를 확대 보장해 주는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또 있어요. 저 걱정이 되죠.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이 네게부 사막에 가면은 사막 들판에 양떼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목민들,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이 베두인들한테 그 땅에 대한 자치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이스라엘 남쪽을 차 타고 막 달리다 보면은 베두인들이 여기저기 양떼를 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그 바로 옆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탱크 전술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광야에서 연습하기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거기서 포도 쏘고 탱크도 특공대들이 막 연습하고 훈련하고 탱크도 막 언덕을 넘어가면서 막 별 운전을 다 하는 것을 이 네게부 사막에서 볼 수 있는데 야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거기서 다 빠져나와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훈련 장소를 베두인들에게 넘기게 되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오직 정권을 차지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아랍 정당과 연정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그 베네트, 나프탈리 베네트가 총리로 되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든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은 정부가 구성된 이후에 아랍 정당이 봐라, 우리는 세석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저 유대인들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그 협상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뤄낸 일이다. 이거 이제 알게 되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니들 물러나라. 시위가 일어날 수 있죠. 시위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강하게 이 시위를 막는 일들이 또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총알이 아니라 이 최루탄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해서 쏘게 될 일이 이제 앞으로 창창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뉴스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니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부터 이스라엘에서는 나프탈리 베네트의 배신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연정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15년 동안 정부를 이끌어오면서 꼭 반드시 끼어서 함께 했던 정당이 있어요. 그게 또 무슨 정당이냐면은 정통 유대인당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당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렇게 했어요. 정통 유대인당을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정통 유대인당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면은 내무부 장관과 이민부 장관을 너희한테 자격을 줄게. 너네가 해. 그래서 지금까지 내무부 장관은 15년 동안 이 시험을 기르고 시커먼 모자 쓴 정통 유대인들이 다 맡은 거예요. 이스라엘 내무부의 그 모든 살림을 이 정통 유대인이 맡아서 하니 얼마나 이스라엘을 정통 유대인스럽게 이끌어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빠졌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 때 그 정통 유대인들이 내무부 장관과 이민부 장관을 하면서 무슨 그 문제들이 생겼냐면은, 일단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주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죠. 왜 다 이게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핍박과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요. 빵집을 열었는데 메시아닉주가 그 빵집을 못 열도록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보건위생법을 걸고 소방법을 걸고 또는 각종 세금 포탈 혐의가 있나 없나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그 집을 문 닫게 하는 겁니다.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아서 결국은 내쫓습니다. 너는 시민권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사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시민권도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맨날 메시아닉 주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법정소송 벌이고 몇 년 동안 법정소송하면서 돈 쓰고 지치고, 그러다 결국은 법정에서 패배하면서 쫓겨나가고, 어떤 사람은 쫓겨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소송 중인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절대로 알리야를 못하게 했죠. 지금 한국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알리야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돈을 후원하기도 하고 막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정부에서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리야하는 조건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리야를 안 시켰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유대인들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알리야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도 이스라엘로 알리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로 알리야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또는 반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스라엘로 알리야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와서 결국은 몇 개월 동안 종교 교육을 받고 마침내는 유대교를 믿겠다라는 개종 서약을 해야만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주는 것이 현재의 이스라엘 알리야 귀환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또는 가려면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되니까 안 가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2시 55)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네.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해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언제 믿었습니까?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오신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오기 전에 예수 믿었지만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저하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인터뷰 내용을 듣게 되면 너 그러면 이스라엘 올 때 분명히 종교가 유대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믿기 시작했다고 그럼 너는 거짓말한 거네. 너는 지금 범법자네. 쫓겨나 추방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이 정통 유대인 당이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들이 받았던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 혜택들이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일단 군대를 안 갔었잖아요. 또 정부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애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생활지원금을 인원수대로 받게 되니까 돈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국가에다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저 정통 유대인들은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국가로부터 세금으로 생활비를 받고 군대도 안 가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실각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큰 데모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 세금을 많이 내대는 일반 이스라엘 국민들이 저 정통 유대인들도 일하게 해라. 정통 유대인들도 군대 보내라. 이거 가지고 데모를 일으켰는데 이거를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잘 조정을 못했어요. 왜냐? 정통 유대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 나는 이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하고 같이 못하겠어. 정통 유대인들이 빠져나가면은 정당에서 빠져나가면 이게 또 정부가 와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통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4월 29일 날 갈릴리 북쪽의 멜론 산지에서 라그 바오메르라고 하는 아주 큰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축제가 있었는데 이때는요 전국에 있는 막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축제를 불 피우고 막 축제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잡았다 생각해가지고 10,000명만 모이십시오라고 했는데 랍비들이 막 승질을 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같이 안 할 거야. 이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10,000명만 모이라고 했던 거를 그러면 무한대로 모이게 그건 무한대로 그래서 이번에 10만 명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145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도 바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부에서 정통 유대인당이 빠지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엊그저께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새로운 이스라엘의 재무부 장관이다. 돈과 관련된 장관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정통 유대인 가정에게 지원했던 생활지원금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이번에 그 재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 때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사방에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그러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군대 안 간다고 얘네들도 군대 보내야 돼. 이거 가지고 베냐민 네타냐후 틀어져가지고 정부가 깨진 거예요. 그랬던 국방부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 하면서 잘 됐어. 이제 돈줄이 나한테 있으니까 저 정통 유대인들 생활지원비 다 막아버려. 뿐만 아니라 저 정통 유대인들 군대 보내. 여기 다음 달에 결정이 납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연립정부에 참여한 또 다른 청백당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청백당은 또 굉장히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진보 정당입니다. 통곡의벽에 가면은 남자 구역이 있고 여자 구역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여자를 구별해? 저 가운데 남자 구역과 여자 구역을 가로막고 있는 저 펜스를 없애버려. 이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 요즘이 때가 어느 때인데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이 전 세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오고 관광객들이 이스라엘로 오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버스가 안 다니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원이 쉬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관공서가 쉬고 이게 말이 돼? 앞으로는 안식일에도 슈퍼마켓 문 열고 안식일에도 대중교통이 돌아다니게 해야 되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 당연히 군대 가야지. 이렇게 남녀 평등과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메시아닉주들은 이제 좀 많이 나아지게 되겠죠. 앞으로는 그동안은 이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힘들겠는지 행정적으로. 메시아닉주 교회에 세금을 갑자기 2배로 내게 해가지고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종교의 이 회당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 회당, 또 이슬람 또 뭐 다른 종교의 그런 종교 시설들이 있는데 이 종교 시설로 들어오는 헌금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지금까지 안 해줬는데 다 해줬는데 유독 메시아닉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만 세금 공제를 안 해줬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야? 메시아닉주들도 이 사람들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주면서 앞으로 메시아닉주 예배당에서도 교회에서도 헌금을 낸 사람들한테는 세금 공제 영수증을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또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메시아닉주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변화라면 변화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알리야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메시아닉주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메시아닉주 교회에 헌금 공제가 된다라는 사실만으로 이제 메시아닉주들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길이 열릴 것 같기는 하지만 걱정이 많죠. 좌파 정부로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겨져 있는 아주 큰 숙제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걱정이 될 것은 이렇게 자유와 진보와 인권과 이런 것들이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더욱더 동성애와 대리모가 합법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도 되어가고 있지만 더 빠르게 그렇게 되어갈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새롭게 15년 동안 해오던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방향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이스라엘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뉘어서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저 이란에도 역시 초강성 지도자 이브라힘 라이시라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안으로 밖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위기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위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막연히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종교적 상황을 어느 정도 조금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정권과 권력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팽겨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누려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들의 공격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시도가 성공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정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에 대한 그 어떤 행정적 물리적 핍박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그들이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를 외치는 그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있지만 그들의 애타는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한다면 그들은 기도에 더 힘이 날 수 있고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롭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이제는 안심하고 당당하게 알리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스라엘의 귀환법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알리야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돕고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귀환법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당당하게 계속해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들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향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권도 우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권세는 이로부터 난다가서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뜻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고레스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아버지 하며 쓰임받는 자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인 모든 현안도 다 아버지 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아버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며 주님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어디 아버지 하며 성령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또 하나 우리 메시아 유대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온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랍인들이 아버지 팔레스틴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알리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제는 우리 메시아닉 아버지 하나님 증인 유대인들도 다 알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제는 저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을 내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좋은 것들은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다 묶어주옵소서.
풍성해가 합법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런 잘못된 법안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짧은 거 한 1분밖에 안 되는 거 한번 보시고. 샬롬 샬롬 예루살렘 샬롬 샬롬 예루살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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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샬롬 샬롬 예루살렘 샬롬 샬롬 예루살렘 샬롬 샬롬 예루살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는 것은 주님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당신께서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럴 때에 오늘 간증했던 하나님 우리 메시아님 아버지 아들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속속히 다 돌아와서 바루카바베세마도나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메시아의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처와 하나님 그들의 모든 트라우마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프고 찢겨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회복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불행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끝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루라도 앞당겨 주세요. 지금 이 모습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 모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성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출하면서 이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갈수록 참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안 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스라엘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기도자들의 기도를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을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에스더 기도운동 이 센터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시 30분부터 우리 이제 기도회가 진행되고요. 온라인은 우리가 매주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현장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이 유튜브를 이렇게 중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회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우리 에스더 센터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되고요. 우리 멀리 전국과 우리 세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 주소를 보내드리면 그때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함께 찬양도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기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조만간에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터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훈련 받는 훈련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합숙하면서 그동안에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훈련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우리 기도 선교사를 모집하니까요. 우리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순종하시면서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가 이 기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한번 좀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라고 믿는데 그래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매주 기도하는 일, 또 그리고 기도 선교사로 세워지는 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기도 제목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이스라엘 기도 선교사와 매주 이스라엘 기도 헌신자들을 콜링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매주 토요일 이스라엘 기도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온라인 생중계가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곡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눈에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여 귀에 들리는 소식은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종일종야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 아버지 온라인 이스라엘 기도 선교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매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헌신자들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콜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수도 기도운동을 하나님이 써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 모임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유튜브 생중계가 하나님이여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들도 보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 생중계하는데 필요한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아버지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겨야 돼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옵소서. 아버지가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뜻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아버지 열방의 복이 되었거늘 이스라엘이 충만해질 때 아버지 열방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이
하나님 임할지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며 간구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러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종일 종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일선교 건포러스를 주님 우리 가운데 잘 마치게 인도해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온 지구촌에 하나님이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체들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북한 땅에서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국내와 해외에서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머리 위에야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야 하시는 사역과 사업 위에와 간절히 빌곤하기는 북한 동포들과 자유인들 머리 위에 중국과 러시아 땅에서 핍박받는 살아가는 탈북민들 머리 위에 미국 교회와 세계 각국 여러 나라들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 위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성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에스도 기도운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우리 27차 통일선교 컨퍼런스는 2022년 1월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 낮 시간까지 진행이 되고 장소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교회 기도원 광림수도원을 우리가 전관을 빌렸습니다. 코로나19가 잘 해결돼서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함께 진행되더라도 이제 거점교회 운영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들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편안히 돌아가시고 또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